서울 강남구 한복판,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는 38층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그곳은 정우식품 본사,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최정상에 있는 기업이었다. 회장 장서진, 올해 71살, 오직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감정을 억누르고 철벽 같은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흐트러짐 없는 은빛 머리칼. 그녀의 삶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무장했어도 그녀의 눈빛 한가운데에는 늘 말 못할 외로움이 맺혀 있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외아들 태연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장서진은 자신을 감정의 감옥에 가두었다.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슬픔을 고백하지도 않았다. 감정은 약점이자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감정을 허용하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은감동 재래시장. 서울 북쪽 외곽, 낡고 오래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된 그곳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장서진은 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았다. 이유는 단 하나. 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곡물상. 그곳에 노인이 만들어주는 미숫가루 한 잔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 맛은 태연이 생전에 자주 사오던 바로 그 맛과 같았다. 엔드코트, 어머니,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엔드코트. 밝게 웃으며 컵을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그 잔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장실에서 잠시 벗어나 시장 시차를 나선 장서진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은감동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고 등장한 그녀를 보며 상인들은 수근거렸다. 또 오셨네. 이번엔 무슨 이유일까? 재개발 때문이지 뭐. 쫓아내려는 거겠지. 시장의 시선은 늘 싸늘했지만 장서진은 개의치 않았다. 곡물상 앞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한 손짓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엔드코트, 미숫가루 한 잔 부탁해요. 엔드코트. 노인 박기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가게 구석에 있던 작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And quote, 아내야, quote. 외침과 함께 장서진의 손에서 컵이 튀어 올랐다. 유리컵은 허공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런한 갈색 미숫가루가 사방에 튀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저 애가 회장님은 밀었어. 경호원들이 즉시 뛰어들었고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장서진은 손을 들어 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And quote, 멈춰라, quote.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미숫가루 위로 스며드는 이상한 냄새, 화학품 냄새였다. 장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체구, 낡은 옷, 벌벌 떨고 있는 어깨.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강했다. 예, 그랬니? 부드럽지만 분명한 질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두 아저씨가 창고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날 장서진의 세계는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소녀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 채였다. 시장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경호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통제했고 곡물상 주인 박기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미숫가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죽음과 불과 몇 초 차이로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샘플을 채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비서실장 이민철이 즉시 반응했다.
그는 가방에서 장갑과 밀봉 봉투를 꺼내 바닥에 흩어진 미숫가루를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때 아이가 휘청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강한 알았다. 괜찮니? 장서진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붙잡았다. 손에 닿은 아이의 팔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저기요. 제가 괜히. 하나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회장이라는 거대한 존재에게 무례를 범한 건 아닐까? 두려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괜히가 아니야. 장서진은 처음으로 아이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 그 말에 하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극심한 긴장이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제 창고 앞에서 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내일 오신다고 했고, 가루, 그런 말을 했어요. 무서워서 바로 전화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무심한 목소리, 형식적인 대답. 장난 전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는지 하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민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하셨다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식품 고객센터. 그 순간 장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작은 균열처럼 냉정함 사이로 분노가 스며들었다. 민철 씨.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하세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 입구로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다가왔다. 상인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장님이 독살당할 뻔했다더라. 어린애가 막았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하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갑작스럽게 눈앞이 어두워졌다. 하나야. 박기현의 의침과 동시에 하나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응급차 안. 규칙적인 기금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장서진은 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작은 손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상의 환경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 말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었다. 같은 시각 정우식품 본사 고객센터. 주말이라 한산하던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 이수란, 익사 1년 차 직원이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식품 장서진 회장, 독극물 혼익 사건. 9살 소녀가 목숨 구해. 수련의 머릿속에 어제의 통화가 번개처럼 스쳤다.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 회장님이 위험해요. 수연은 급히 자리로 돌아가 녹취 시스템을 열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검색 결과가 뜨자마자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청구시장 공물상에서요. 내일 오전에. 모든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연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사에게 달려갔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장서진은 응급실 의자에 앉아 몸만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어떻게?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왜 이렇게 익숙한가? 그때 이민철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어제 고객센터로 걸려온 전화 확인됐습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통화 내용에 나온 내부 프로젝트 코드명, 일본 거래처 이름, 전부 임원극 이상만 아는 정보입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범위는 좁습니다. 이민철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의 일정과 보험, 그리고 프로젝트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 장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두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두 남동생, 장우진, 장도진. 눈을 뜬 그녀의 시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장서진은 낮게 말했다. 10년 전 그 사고까지 전부 다시 파헤치세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아이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장서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단지 진실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죄, 그리고 구원의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어린 몸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나 문득 떠오르는 건 누군가의 손이었다. 차갑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손을 감싸던 회장 장서진의 손. 그 손에 깃든 감정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다. 두려움도, 충격도, 어쩌면 무언가 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그 시각, 정우식품 본사 최상층 비밀 회의실. 장서진은 단둘이 앉아 있었다. 회의실 한복판 스크린에는 거대한 가계도와 함께 수많은 내부 자료들이 나열돼 있었다. 10년 전 태연 군의 사고 당시 차량은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급제동 실패로 결론 났습니다. 이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당시 차량 정비 기록이 최근 누락되었고 정비업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긴 거군요. 장서진의 음성은 차가웠다.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자료를 열었다. 태연 군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회장님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 수혜 계약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사인은 장도진 전무와 장우진 고문입니다. 서류 위로 시선이 흐르던 장서진의 눈빛이 멈췄다. 그때는 나도 태연에게 집중하지 못했어. 재계약, 이사회, 외부 감사 모두 밀려 있었지. 자주적인 미소가 입꼬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서 조작이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도진과 우진을 불러. 이 일은 직접 마주해야 해. 오후 5시 한남동 장씨 본가 고풍스러운 고택의 응접실. 장우진과 장도진은 긴장한 기색 없이 앉아 있었다. 형식적인 미소, 적당한 거리감,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감정 조절. 그러나 장서진은 그들의 표정을 꿰뚫고 있었다. 미숫가루 사건, 알고 있겠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진이 대답했다. 뉴스로 봤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누나. 정말 다행이야. 장서진은 컵을 들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니 내부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군. 심지어 보안 코드명까지. 순간 장우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장도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척 웃었다. 요즘 정보가 새는 일이 많죠. 직원들이 많다 보니. 이건 직원들 사이에서 새어나올 정보가 아니야. 장서진의 말투는 달라져 있었다. 이건 가족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였어. 특히 내 일정과 보험 관련 사항까지 포함된 정보. 응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장우진이 입술을 다물었고 장도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얘 널 회장 자리에 앉히지 않았는지 이젠 알겠니? 장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책임보다 욕망이 앞섰어.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은 죄가 되었다. 장도진이 입을 열었다. 누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서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확신하고 있어. 순간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장서진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한 손에는 태연이 어릴 적 쓰던 작은 서랍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하나가 보였다. 노란 봉투에는 서툰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혹시 읽게 된다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 위, 진심이 묻은 필체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엄마, 이 편지를 쓰는 내가 언젠가 엄마에게 읽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 엄마는 절 사랑하셨죠. 하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그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이 닿지 않을 때예요. 그 사람, 은서. 엄마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은서를 통해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은서가 제게 생명을 준 아이. 우리 아이를 안고 왔을 때 저는 세상을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걸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또 반대하실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도망쳤고 결국 엄마,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도 그 아이와 함께 이 세상에 없겠죠. 그렇다면 제발 단 한 번만 엄마가 하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예요. 강하나.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단단한 벽이 그 이름 하나에 무너졌다. 하나. 그 아이가 태현의 딸이었다. 장서진은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며 세상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또 그 아이를 모른 척할 뻔했구나.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이제 그 아이를 지켜야 했다. 이제라도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속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다. 하나의 존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아이의 어머니, 은서. 그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진실은 이 이야기의 다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안은 유례없는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장서진은 손에 오래된 편지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도심은 늘 분주하고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태현의 글고 하나하나가 뇌리에 생생히 박혀 있었고 하나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아이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딸이라니. 숨기고 있었던 진실이, 그리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이 서서히 그녀를 파고들었다. 이민철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에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강하나 양의 출생 기록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한 묶음의 서류를 올려놓으며 설명했다. 공식적인 출생신고는 태어난 지 석 달 후 은감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강은서, 아버지란 칸은 공란입니다. 은서. 장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줄 알았다. 아니, 그녀 스스로 지우려 했던 이름이었다. 그 여자, 살아 있었던 건가?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도 이름은 실리지 않았지만 신원은 가족으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흑백 프린트 사진이었다. 일본 도쿄 번두리의 한 작은 식당 앞. 사진 속 한 여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눈매와 얼굴형은 은서를 기억하는 장서진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지?
지난주 일본에서 돌아온 지사장이 보내온 자료입니다. 도쿄 근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사진은 몰래 찍은 것이라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인상착의와 나이대 그리고 과거 병원 기록에 있던 흉터까지 일치합니다. 장서진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죽지 않았어. 그 아이의 엄마는 살아있었어. 그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다시금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태연이 숨겨야 했던 사람, 자신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밀어낸 존재. 은서, 그 아이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장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민철은 말을 조심스럽게 이었다. 하나 양은 곡물상 박기현 씨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은서의 아버지이자 하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장서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곡물상, 낯설지 않았던 미숫가루의 맛, 늘 그녀를 멈춰 세우던 익숙한 향.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과거와 연결된 실체였던 것이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하나를 내 집으로 데려와. 당장. 이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 무서운 순간에도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컸다. 문이 열리고 장서진이 들어섰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회장님, 괜찮니? 장서진은 다정하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질문 하나가 튀어나왔다. 회장님은 왜 제가 걱정됐어요? 장서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진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지만 거짓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 눈동자가 내 아들이 어릴 적과 꼭 닮았거든. 하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들, 이요? 그래. 장서진은 자리 근처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자주 만나도 될까? 하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장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장서진의 집 서재 이민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입니다. 은서 씨가 사용했던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내용물 중에는 손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장서진은 손에 봉투를 받아들었다. 흔들리는 글씨, 망설인 흔적이 가득한 펜촉.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서진 어머님께 이 편지를 어머님이 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강은서입니다. 그때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연 씨는 저를 지키려 했고 저는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킬 수 없었기에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 하나. 그 아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입니다. 제게 남은 전부였고 동시에 태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은 부디 어머님이 안아주세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장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은서라,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태현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다. 제발 엄마가 하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그만. 이제는 빼앗은 것을 되돌릴 차례였다. 그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장서진의 자택 응접실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나의 새로운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진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었다. 이민철은 말없이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10년 전 태현의 사고와 관련된 정비 기록, 보험 내역,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의 재구성 도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시 차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곳은 정우자동차 협력사인 동일모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소는 사고 직후 돌연 폐업했고 대표는 현재 소재 불명입니다. 장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일시적으로 회사를 정리할 수는 있어. 하지만 폐업과 동시에 대표가 사라졌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 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이민철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문서를 밀어냈다. 그 문서에는 정비 요청서와 수리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서명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도진.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사고 2주일 전 장도진 전무가 직접 정비소를 방문해 차량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급제동 시스템 확인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고 브레이크 점검 항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누락된 게 아니라 감춰졌던 겁니다. 이민철은 담담하게 말했다. 명세서 사본은 정비소 전산 시스템에서 이미 삭제되어 있었지만 본사 서버 백업에서 복원해냈습니다. 장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자신은 늘 자책만 해왔다. 애 아들의 고통을 몰랐을까? 애 사고 당일 자신은 회사 보고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태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피를 나눈 동생이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비소 대표, 반드시 찾아. 이미 팀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도쿄 근교에서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장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태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해. 같은 시각, 은감동 시장. 건물상 앞에는 낯선 검은 차량이 멈춰 섰고 그 안에서 강하나가 내렸다. 옆에는 박기현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소박했고 쌀자루와 잡곡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는 익숙한 공기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여기서 살았던 시간들이 정말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 박기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가 이제 세상 중심에 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그녀가 알지 못할 터였다. 외할아버지. 하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정말 죽은 거예요? 박기현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날 이후 내 엄마를 본 적 없어.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소식만 들었고 시신 확인도 못했지.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질문에 박기현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며칠 뒤 정우식품 이사회 긴급회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 장도진과 장우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장서진의 강한 침묵과 거리감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10년 전 태연 군의 사고와 관련된 내부 조사를 보고받기 위함입니다. 이민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도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그걸 회의 안건으로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 장서진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단한 시선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이사회 여러분, 10년 전의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에는 그날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정비소 명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를 요청한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정적, 침묵, 모든 시선이 장도진을 향했다. 그 서류, 조작 아닙니까? 그는 강하게 항변했다. 오히려 당신이 조작한 걸 우리가 복구했지. 이민철의 음성은 단호했다. 장서진은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나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등졌고 감정을 묻었고 모든 걸 참고 살아왔어.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회의실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까지 용서할 순 없어. 그녀는 이사회장 중앙에 조용히 선언했다. 오늘부로 장도진 전무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장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경호팀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였고 장우진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식품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장서진은 하나의 방을 열었다. 그곳은 태현의 유품이 가득한 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 하나를 꺼냈다. 아기 하나를 안고 웃고 있는 태현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모자이크처럼 희미한 여자의 모습.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이제 은서까지 찾아야 해. 그녀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죄를 마주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게 되돌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도쿄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서로 추정되는 여성이 최근 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생년월일과 과거 병력 그리고 지문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서진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비행기 이라케, 도쿄로 간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10년 전의 그날로부터 도망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도쿄 하네다 공항.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무하게 낯설었다. 장서진은 회색 코트를 여며 입으며 천천히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걸어온 길보다도 확고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민철 비서실장이 함께했고 일본 지사의 현지 직원 2명이 미리 차량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병원은 도쿄 예곽, 지바현에 있는 개인 요양병원입니다. 이민철이 조용히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단순한 내과 진료소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원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공식 보호시설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확실한가? 지문, 병력, 생년월일. 세 가지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약간 흐릿하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강은서, 태연이 사랑했고 그녀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름.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어머니. 차는 도쿄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낮게 깔린 안개가 도로를 감쌌다. 장서진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있었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태연이 도망치듯 떠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자신이 은서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했다. 소박한 미소, 반듯한 말투, 그리고 놀랍도록 진심이 담긴 눈빛.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가난이라는 이름 아래 의심했고 감정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감정 앞에 다시 서려 하고 있었다. 병원 입구. 작은 간판과 함께 정갈한 정원이 자리해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일본인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요약시대의 다장서진요. 맞으시죠? 네. 이민철이 통역을 맡았다.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는 말라붙은 은행잎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간호사는 병동 끝방 앞에서 멈췄다. 환자는 뇌부 접촉을 꺼리는 편이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 때 문을 여세요. 장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병실 안 창가에 앉은 한 여인이 있었다. 긴 머리는 묶여 있었고 마른 어깨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바람이 흔드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직 방문이 열린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은서. 장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놀람, 당혹, 그리고 망설임. 저를 아세요? 그 말에 장서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나라. 장서진. 은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입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예, 이제야 오셨어요. 한 줄기 눈물이 은서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저 죽은 줄 아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 장서진은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가늘었다. 그러나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에어, 돌아오지 않았어.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사고 이후 저는 중태였어요. 의식도 오래 못 찾았고 깨어났을 땐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집으로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장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정당했다. 무서워할 만했다. 자신은 그만큼 잔인한 어른이었으니까. 하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 질문에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내 생명을 구했어. 은서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독극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려던 날, 하나가 날 막았어.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난 없었을 거라. 은서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렀다. 그 아이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잘 자라준 거죠. 응, 강하게, 따뜻하게 자랐어. 넌 정말 대단한 엄마였어, 은서라. 그 순간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오해와 슬픔, 두려움과 죄책감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시간. 하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나도 그 아이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린 부모잖아. 이제라도 그 아이 곁에 있어줘야 해.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었다. 그 눈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돌아갈게요. 장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이 무너졌던 자리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둘은 함께 병실을 나섰다.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고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다. 한 사람의 과거, 한 사람의 고통,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세 여자의 운명을 다시 하나로 묶고 있었다. 서울로의 귀환. 그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닌 가장 깊은 용서와 회복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장. 하나의 작은 손이 불안하게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강하나는 해장 전용 차량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민철이 조용히 서 있었다. 곧 도착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부터 회장님, 아니, 할머니는 중요한 일을 하러 일본에 간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토요인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장서진과 그 옆에 선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강은서. 하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다. 엄마였다. 기억 속 사진보다 조금 말랐고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항상 자신을 감싸주던 따뜻한 그 눈빛. 은서 또한 그 순간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말할 수 없이 그리웠던 얼굴. 태연의 눈을 꼭 닮은 아이. 피할 수 없는 진실. 그러나 평생 붙잡고 싶었던 생명. 하나야. 은서의 입에서 조용히 아이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하나는 그대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툰 걸음, 떨리는 다리. 그러나 그것은 전심으로 향하는 아이의 본능이었다. 은서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그토록 그리워하던 채원이 품 안에 있었다. 엄마, 진짜 엄마야.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에 하나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은서도 울었다. 둘의 눈물이 닿는 사이 10년의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 역시 말없이 눈을 닦았다. 그토록 원하던 장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화해와 재해의 순간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장서진의 자택, 정갈한 응접실에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 사진을 위한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이 가족이 다시 시작함을 기념하는 상징이었다. 장서진은 드레스룸에서 차분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냉철함 대신 부드러움이, 거리감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준비되셨습니다. 은서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장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냥 서진 언니라고 불러도 돼. 은서는 순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곧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럼, 언니, 고마워요. 응접실에는 전문 사진작가가 있었고, 배경 세팅과 조명 준비가 한창이었다. 하나는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포즈를 잡고 있었다. 하나야, 너무 예쁘다. 장서진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할머니도 예뻐요.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셋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하나는 가운데, 양쪽으로 장서진과 은서.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엔 오랜 시간 엇갈린 운명이 이제 하나로 모여 있었다. 같은 시각, 정우식품 본사, 장도진 전무의 사무실은 현재 비어 있었다.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그의 금융계좌와 비자금 내역도 쑥쑥 드러나고 있었다. 장우진 역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고 회사 내부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었다. 이민철은 회장실에서 정리된 보고서를 올려두며 말했다. 오늘부로 장도진 측의 법적 대응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로 구속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는 죄대로 치러야 해. 가족이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물론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나가 처음 자신을 바라보던 날의 눈빛이 떠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던 그 순간. 그리고 문득 자신이 그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내 눈동자가 내 아들의 어릴 적과 꼭 닮았어.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핏줄이, 기억이, 인연이 그 눈동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는 소규모의 가족 모임이 열렸다. 장서진, 강은서, 강하나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식사는 조촐했지만 대화는 따뜻했다. 엄마,
할머니는 미숫가루를 매일 드신대. 하나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거 할아버지가 준 거야. 은서는 놀란 듯 말했다. 정말로 아버지가 아직 그 가게를. 응, 난 그 맛이 그렇게 나칭나 했어. 알고 보니 그게 너희 집의 맛이었더라. 장서진도 웃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꺼내기 위해.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편지를 썼다. 할머니, 엄마,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셋이 함께 웃는 게 꿈만 같아요. 그 편지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하나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에 들었다. 이제 그녀에겐 두 팔이 있다. 과거를 사라지게 하진 못해도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두 사람의 품이.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늦은 밤, 서울의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가려져 별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정우식품 본사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장서진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태현의 생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태현은 20살 무렵의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온전히 미래를 믿던 아이의 얼굴. 아직 세상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던 순수함이 살아있는 그 미소가 지금 그녀에게는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테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내가 남긴 아이, 참 잘 자랐다. 하나는 너와 은서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있더라. 그녀의 눈빛은 멀어졌고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말들이 천천히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라는 이름이 참 두려웠다. 회장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졌고 강함만이 가문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너를 보내고 다시 하나를 만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서웠다. 늦게까지 계시네요. 잠이 오질 않아서. 장서진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나는 잘 자고. 네, 오늘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자요. 은서는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다. 이런 평범한 밤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장서진은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살아줘서 고마워. 은서는 작게 웃었다. 사실 살아야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를 두고 죽을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버텨야 했거든요.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지금처럼 따뜻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감싸는 듯한 고요한 이루렸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식품 회계팀에서 비밀리에 보고가 들어왔다. 장우진 전 고문 측 계좌에서 다수의 비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중 일부는 해외 자회사와 연결돼 있었고 해외 부동산, 이장법인, 명예도령 등이 함께 얽혀 있었다. 이민철은 곧바로 장서진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내부 감사를 통해 장우진 고문이 지난 5년간 약 22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장도진의 뒤를 이어 이제 장우진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회사를 공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막아줬지만 이젠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법무팀에 통보해. 즉시 고발 조치 들어가고 해외 자산도 모두 동결 신청해. 회장님, 가족인데 정말. 가족이니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해. 그게 우리가 남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그 말은 단호했다. 이번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하나는 교복을 입고 첫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빗어주며 말했다. 오늘 긴장되면
그냥 천천히 해. 친구들이 뭐라 해도 넌 너답게 하면 돼. 하나는 작게 웃었다.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는 거. 말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고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때 장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등교 준비 다 했니? 응, 할머니.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는 놀란 듯 말했다. 할머니가 학교에 데려다줘. 그래. 그리고 오늘 점심도 같이 먹자. 하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일상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깨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날 저녁 장서진의 사무실로 한 통의 익명 우편이 도착했다. 도쿄에서 발송된 그것은 의외의 인물로부터의 경고장이었다. 정우식품의 봉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면 과거의 부채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피, 당신이 버린 진실이 곧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익명의 계좌번호와 함께 태현의 사고 차량과 관련된 또 다른 정비수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 계약서는 장서진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건 내가 10년 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방관했던 순간이 있었다. 사인을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그날. 그리고 그 결정이 태현의 차량에 치명적인 결함을 남긴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진짜 원인이었어. 자책, 공포, 그리고 되살아나는 죄책감. 진실은 항상 가장 아픈 곳에서 다시 문을 두드린다. 장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자신이 피하지 않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었다.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결단이 머지않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서진은 익명의 편지를 받은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회장실 창가에 선체로 밤을 꼬박 세웠고 도심의 불빛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봉투 안에 있던 복사본 계약서, 그 문서에는 분명히 자신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 긴급 정비 승인, 브레이크 시스템 이관이라는 단어들 아래 장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10년 전 그날, 그녀는 분명 바빴다. 총체적인 이기 속의 복수의 계약을 서둘러 결제했었고, 태현의 차량 관련 문서는 직원이 이미 검토했다는 보고만 받고 사인을 했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게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인의 진짜 시작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서명 실수가 아니었다. 책임의 부재였다. 무관심이 아니라 권력의 무서운 나태였다. 내가 죽였을 수도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태연이가. 다음 날 오전 장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택을 나섰다. 은서도 하나도 그녀의 유출을 막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결심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서진은 혼자서 정우식품 의 정비 파트너 업체의 마지막 대표 폐업 이후 도쿄에 숨어있던 이도영을 찾아갔다. 일본 지사 인근의 한 찻집. 그곳에서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회장님. 그는 머리를 깊게 숙였다. 내가 어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기억나. 당시 회장님은 다수의 차량 관련 서류에 동시에 사인하셨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회장님 아드님의 것이었고 장도진 전무님이 직접 수리 항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정비 명세서 조작은 그의 지시였지만 최종 서명은 회장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브레이크를 고의로 누락하게 만든 거였지. 이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서로 인해 브레이크 시스템의 경고 센서가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서 밝히지 못한 것도 제 죄입니다. 장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나도 책임을 져야 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눈빛은 단호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 기자회견장 정우식품 본사 1층. 예고 없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회장 장서진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기 때문이다. 장서진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받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정우식품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10년 전 제 아들 장태현 군의 사망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경에는 저의 무책임한 서명과 회사 내 권력 구조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정비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고 결국 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사실을 숨기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저는 정우식품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자로 모든 직무를 이민철 실장에게 위임하고 검찰 조사를 자진 요청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선언처럼 물려 퍼졌다. 이건 제 권위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기자회견을 본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하나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은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분은 이제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며칠 후 장서진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의 용기와 고백을 두고 논쟁 중이었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하나의 손을 잡고 은서의 미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제야 알겠어. 가문도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장서진은 손을 뻗어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모든 상처는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는 일뿐이었다. 봄이 오기 직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장서진의 자택 정원에서는 조용한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커다란 꽃 장식, 작은 테이블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무대.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강하나의 입양 신고가 정식으로 완료되고 이제 그녀는 장하나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은서가 손에 작은 장미꽃다발을 들고 하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었다. 하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어딘가 어색한 듯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나 정말 이 이름 써도 되는 거야? 은서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넌 이제 장하나야. 태연이의 딸. 그리고 나의 딸이자 서진 언니의 손녀. 하나는 손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 기쁨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근데 이름이 바뀌면 내가 누군지 바뀌는 것 같아. 은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편 정원에서는 장서진이 천천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재계 인사 몇몇, 과거 태연과 가까웠던 대학 친구들,
그리고 하나가 다니는 학교의 몇몇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최한 사람, 장서진은 이제 더 이상 무표정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손을 잡았고 가끔은 감동에 벅차 눈시울도 붉혔다. 무대 중앙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이름을 불러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강하나, 이제는 장하나, 내 손녀이자 내 아들의 아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이름.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미래도.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퍼져나갔고, 그 소리 속에 하나가 무대에 올랐다. 조금은 떨리는 걸음, 그러나 분명한 눈빛. 장서진은 소녀의 손을 잡고 함께 마이크 앞으로 섰다. 하나는 제게 물었습니다. 새 이름을 갖게 되면 내가 바뀌는 거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갖든 넌 언제나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정원 가득 퍼져 그날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조명 아래 하나가 속삭였다. 근데 말이야, 엄마, 할머니, 우리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나 꿈이 생겼어. 은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정말? 어떤 꿈?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엄마도 할머니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장서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깊은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뭐든 도와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하나는 눈을 반짝였다. 물론이지. 은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왜냐면 넌 그 누구보다 강하니까. 밤이 깊어지자 하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자 장서진과 은서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언니.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괜찮아요. 회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장서진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에는 두려웠어. 내가 가진 걸 모두 잃는 게 아닐까.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런데 남더라. 하나의 웃음, 내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은서도 따라 웃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아픔도 함께했고, 진실도 함께 마주했고,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할 테니까. 그 순간, 그녀들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지워지지 않던 상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던 고백이, 그 모두가 이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든 선물이었다. 장하나, 그 이름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그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달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며 말할 것이다. 저는 장하나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세상 어디에선가 울려 퍼질 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집 안에는 작지만 강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다. 회복, 그리고 희망. 이제 장하나의 일하기에는 끝이라는 단어 대신
이 한 줄이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